자, 55번 문제 보겠습니다. 제한제도의 직접적인 효용으로 옳지 않은 거. 여러분들 제한이라고 하는 것은 뭐 예산 절감이랄지 또 업무 처리 개선, 업무 절차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 요거에 대한 아이디어를 갖다 제안하는 걸 말하죠. 제한제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그 제한제도의 직접적인 효용으로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나왔는데 행정 절차의 간소화와 경비 절감 등의 업무 개선을 기할 수 있다. 아이디어를 통해서. 두 번째, 공직의 침체 방지와 비공 집단의 활성화. 여러분들, 제한제도라는 것은 공식적인 그 제한이죠. 공적인 제한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제 채택이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예산 절감 효과가 있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반대급부로서 성과급 같은 것도 지원한다. 인사에도 반영을 해요. 그러니까 비공집단의 활성화, 이것과는 거리가 멀지. 여기에서. 비공집단의 활성화, 이것과는 거리가 먼 거예요. 3번, 구성원의 자기개발 능력을 자극해서 창의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신장시킨다. 맞죠? 4번, 참여의식의 조정으로 조직 구성원의 사기를 제고시킨다. 여기서. 자, 55번에서 옳지 않은 거, 그런 정답 몇 번? 2번이 틀렸지. 비공집단의 활성화, 이것과는 거리가 멀단 말이야. 응? 이 내용하고는. 자, 56번. 우리나라의 공무원연금제도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여러분들, 우리나라 공무원연금제도는 기금제죠? 공무원연금 기금을 조성하잖아. 공무원연금 기금을. 그 기금 조성해서 그 기금을 운영해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공무원연금 지급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그 기금을 조성하는 데는 정부가 50%, 본인이 50% 이렇게 부담해가지고 기금을 조성해 나가는 거죠. 이걸 기여제라고 합니다. 본인과 정부가 각각 50% 이렇게 부담해가지고 기금을 조성하는 이런 형태를. 그러니까 이번에 기금제를 채택하고 또한 기여제를 채택하고 있어요. 오케이? 근데 기금제를 운영하는 경우에서는 이 기금을 운영하고 그 다음에 관리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이 규모가 국민연금 같은 것도 마찬가지지만 공무원연금도 규모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 운영하고 관리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갈 거 아니야. 또 전문가들이 여기 관리해야 되는데. 그죠? 1번. 공무원연금제도의 주무부처는 인사혁신처고 공무원연금기금은 공무원연금공단이 관리, 운영한다. 맞습니다. 기금제고 기여제를 채택하고 있어요. 4번. 퇴직수당은 공무원과 정부가 분담한다.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 여기 퇴직수당이라는 건 뭐냐면 퇴직금을 퇴직수당이라고 합니다. 아셨어요? 퇴직금에 해당되는 거야. 이건 정부가 전액 부담하는 거지. 퇴직금이니까. 정부가 전액 부담하는 겁니다. 퇴직수당은 퇴직금을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공무원과 정부가 분담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전액 부담하게 됩니다. 퇴직수당. 퇴직수당은 연금하고는 좀 거리가 있죠. 그죠? 퇴직수당이라고 하는 건 퇴직금이니까. 56번은 그래서 4번이 거리가 있습니다. 4번이. 57번. 공무원연금제도에 설명해서 옳지 않은 거. 1번. 우리나라 공무원연금법의 적용 대상에는 장관도 포함된다. 장관도 공무원연금의 대상에 해당됩니다. 근데요, 그건 아셔야 돼요. 공무원, 연금법은요, 국가공무원하고 지방공무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전부. 모두에게 적용돼요. 공무원연금법은. 2번, 우리나라의 공무원연금제도는 기금제를 채택하고 있고, 3번, 기금제는 운영관리비용이 적게 들어간다? 많이 들어간다는 거야, 운영관리비용이. 응? 운영관리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여기는. 그 다음에 기금제를 채택하는 경우에 기금 조성의 비용을 정부에서 단독 부담하는 제도를 비기여제라고 한다. 정부가 단독 부담하면 비기여제예요. 근데 정부하고 본인이 각각 50% 이렇게 부담하게 되면 기여제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어디에 해당한다고? 우리나라는 기여제입니다. 응?
다음 57번에서 옳지 않은 거, 틀린 거 몇 번? 3번 해주셨죠. 기금제는 운영관리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응? 그럼 여러분들, 이 기금제하고 비기금제가 있잖아. 비기금제라는 것은 주로 이제 유럽 국가에서 적용이 되는데, 이건 뭐냐면, 이 공무원 연금 기금을 조성을 안 해요. 기금을 조성 안 하고, 매년 국가 예산에서 공무원 연금 지급할 부분만큼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공무원 연금을 지급하는 거야. 매년 국가 예산에서. 아셨어요? 그러니까 굳이 기금을 조성해서 운영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런 경우는. 그죠?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 유리한 것은 기금제, 비기금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 비기금제예요. 기금제는 기금이 딱 조성되어 있잖아요.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면요, 돈의 가치가 하락하니까 불리하죠. 근데 비기금제 같은 경우는 매년 국가 예산에서 국민연금 지급할 예산을 확보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물가 상승도 반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기금제인 경우 인플레이션에서 오히려 더 유리할 수 있어요. 아셨어요? 기금제가 불리하지. 자, 58번 볼까요? 우리나라 공무원 노동조합에 대한 혐의수를 찾는 거. 1번, 공무원 노동조합 활동을 전담하는 전임자는 인정되지 않는다. 전임자 임명하잖아요. 전임자는요, 임용권자의 동의를 거쳐서 전임자가 됩니다. 임용권자의 동의를 거쳐가지고. 근데 이 전임자는 노조 업무만을 담당하고 있잖아. 공무원이지만 공무원 노조 업무만을 담당하니까 보수 지급하지 않습니다. 무급 휴직 처리해요. 아셨어요? 공무원이지만 노조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무급 휴직 처리해야지. 두 번째, 공무원 노조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설립 신고를 해야 된다. 3번. 공무원 노동조합은 2개 이상의 단위에 걸치는 노동조합이나 그 연합단체도 허용하고 있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복수노조 인정하고 있거든요. 4번. 단체교섭의 대상은 조합원의 보수, 복지, 그 밖에 근무 조건에 관한 사항들이 바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 것들이에요. 응? 조합원의 보수, 복지, 그 밖에 근무 조건에 관한 사항들이. 자, 58번에서 거리가 있는 것은 정답이 1번입니다. 노조 활동을 전담하는 전임자, 임용권자의 동의를 거쳐서 전임자가 된다. 오케이? 그리고 또 하나, 무급 휴직 처리한다. 이들에 대해서는. 오케이? 그렇지만 노조 전임자로 있는 동안 공무원의 경력을 인정해줘요. 아셨어요? 공무원의 경력을 인정해주는 거야. 자, 1번이 틀렸습니다. 59번. 공무원 노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단체교섭의 대상은 1번 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것, 2번 조합 보수에 관한 것. 이게 교섭 대상이죠. 여러분들 58번 문제에서 지문 4번 보세요. 조합원의 보수, 복지, 그 밖에 근무 조건에 관한 사항이 바로 교섭 대상입니다. 어? 근데 여기서 말하는 보수는 공무원의 보수표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공무원 보수표에 관한 것은 매년 국회에서 확정집니다. 예산 통과가 된과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무원 보수에 관한 부분들이 이제 공무원 보수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것은 이제 국회 의결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조합원의 보수라고 하는 것은 뭐 성과급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하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조합원의 보수에 관한 것은. 그래서 59번에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 것은 조합원의 보수에 관한 것, 예산 기금의 편성과 집행에 관한 것, 정책의 기획 등 정책 결정에 관한 것. 여러분들 1번, 3번, 4번은 교섭 대상이 될 수 없죠? 이 내용들은 1번, 3번, 4번은 교섭 대상이 될 수 없는 것들입니다.
특히 정책 결정에 관한 거 또는 임용권의 행사 이런 부분들은 정책 결정권자는 임용권자의 고유 권한에 해당되는 것들이잖아. 그래서 교섭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59번의 정답이 2번, 60번. 현행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무원 노조에 대한 설명에서 옳지 않은 거 1번. 6급 이하의 일반직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공무원의 경우 법령에 의해서 금지된 자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6급 이하인 경우에요. 오케이? 2번. 정책 결정에 관한 사항 등 근무 조건하고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단체 교섭을 할 수가 없다. 임용권의 행사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임용권자의 고유 권한이잖아. 세 번째, 노동조합 전임자는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서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고, 여러분들 노동조합의 전임자는 임용권자의 동의야. 아셨어? 그러니까 청주시 공무원 노조의 노조 전임자는 청주시장의 동의를 거쳐야 돼요. 아셨어요? 임용권자가 청주시장이니까. 조합을 설립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합니다. 오케이? 조합 설립 신고는 고용노동부에. 자, 60번 문제에서 4번. 단체 교섭이 결렬된 경우에 지방 공무원 노동조합은 해당 지방노동위원회 조정을 신청한다. 여러분들, 이 지방 공무원 노조나 아니면 중앙 공무원 노조나 단체 교섭이 결렬되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신청을 하는 겁니다. 지방노동위원회 조정 신청이 아니라. 응? 단체 교섭이 결렬된 경우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신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60번에서 옳지 않은 것 그러나 몇 번? 4번이 틀렸어요. 자, 61번 봅시다. 국가공무원법상 공직윤리에 위배되는 행위는 1번 공무원 갑은 소속 장관에게 직무상 관계가 없는 증여를 했다. 여러분들 직무상 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증여하거나 받으면 안 돼요. 아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공무원은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서 다른 직무를 겸하게 된다. 겸직은요,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겸직이. 한번 수사기관이 현행범인 공무원평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통보하지 않고 구속했다. 현행범이니까 긴급 체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공무원 정은 대통령 허가를 받고 외국 정부로부터 증여를 받았다. 여러분들, 외국 정부로부터 증여나 영예를 받을 때, 영예라는 것은 훈장이나 표창을 영예라고 합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외국 정부로부터 이렇게 영예 또는 증여 이런 걸 받을 때는 대통령의 허가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아셨어요? 대통령의 허가를 받고 외국 정부로부터 증여나 영예를 받을 수가 있다. 응? 61번은 1번이 공직윤리에 어긋나는 건데 1번이 증여를 하거나 받아서는 안 된다. 오케이? 그 다음 여러분들 이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의무 가운데서 퇴직 후에도 준수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뭐예요? 퇴직 후에도 준수해야 될 의무. 비밀 엄수 의무. 이거 퇴직 후에도 준수해야 될 의무입니다. 응? 자, 62번. 다음, 공직윤리 확보를 위해서 우리나라에 시행되고 있는 제도의 설명에서 가장 옳지 않은 거. 1번. 공짜 재산 등록과 공개 제도는 공짜나 공직 후보자의 재산 정보를 등록, 그 다음에 공개하는 제도로 우리나라 공짜윤리법의 시행 근거를 두고 있다. 맞죠? 요 내용이 공직자윤리법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오케이? 요 내용이 공직자윤리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요건
재산 등록 및 공개에 관한 겁니다. 오케이? 재산 등록 및 공개. 선은 뭐야? 외국인으로부터의 선물 수수에 관한 거. 특히 이제 $100 이상인 경우 국고로 귀속시킵니다. 그 다음에 취업 제한 규정에 관한 거죠. 그 다음에 이는 뭐예요? 이것은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거예요.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거. 그 다음에 주식 백지 신탁제. 요 내용들이야. 그래서 62번 문제에서 2번 고유 공짜의 직무 관련 주식 보유에 따른 공적 사적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서 주식 백지 신탁 제도를 도입 운용하고 있다. 맞죠? 네. 부동산 백지 신탁제는 도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시죠? 부동산 백지 신탁은 도입되어 있지 않아요. 그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담당하고 있는 직무와 연관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곳이 주식 백지 신탁 심사위원회입니다. 주식 백지 신탁 심사위원회. 어디 소속입니까? 주식 백지 신탁 심사위원회 행정안전부 소속 OX. 인사혁신처 소속입니다. 주식 백지 신탁 심사위원회 인사혁신처 소속이에요. 3번 현행 부정정탁과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면 공직자는 직무 관련 여부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일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수가 없다. 여러분들 포인트가 그거예요.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그렇습니다. 직무와 관계없더라도 직무와 관계되지 않더라도 이렇게 돈을 받으면 안 돼요. 당연히 직무와 연관돼 있다라고는 더더욱 받으면 안 되겠죠. 근데 그 타이틀이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그 표현입니다. 이 표현 기억해둬야 돼. 4번 퇴직 공직자 취업 제한 제도는 적용 대상 공직자의 취업 후 5년간 그가 퇴직 이전에 3년간 속해 있던 소속 부서나 기관과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있는 기관으로 취업이 제한된다 그랬는데 5년, 3년 이렇게 됐어요. 그죠? 퇴직일을 기준으로 해서 퇴직 전 5년 동안, 퇴직 후 3년. 그래서 5.3 불고기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네, 62번은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4번에. 자, 63번. 우리나라 행정윤리의 설명에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기억, 공직자립법상 지방의원은 외국정부로부터 받은 선물에 신고 의무가 없다. 신고해야죠. 지방의원도. 우리나라에서는 내부 고발자 보호제도를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맞죠? 내부 고발자 보호제도. 그러면 이거 어디에 규정되어 있습니까? 부패 방지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고 있어요. 그 부패 방지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것들이 대표적인 게 세 가지야. 내부 고발자 보호제도. 두 번째는 국민감사 청구제도. 국민감사 청구제도. 여러분들 국민감사 청구 어디에다 합니까? 감사원에 하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비공직자의 취업 제한. 몇 년 동안? 5년간. 비공직자의 취업 제한 5년간. 이게 부패 방지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세 가지입니다. 대표적인 거. 이거 공직자윤리법에 따른다면 사업공무원은 재산을 등록해야 된다. 그리고 1급 이상은 공개하고. 공무원의 주식 백지 신탁 의무는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주식 백지 신탁은 이게 지금 공직자윤리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들이잖아. 부패 방지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건 대표적인 거 세 가지란 말이에요. 아셨어요? 아까 좀 전에 얘기했잖아. 그리고 여러분들 부패 방지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부패는 직접적인 부패 행위에 해당되고 간접적인 부패 행위는 해당되지 않는다. OX.
부패 방지에 관한 법률에 적용되는 부패는 직접적인 부패만 해당되지 간접적인 부패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직접적 부패 행위, 간접적 부패 행위 다 포함이 됩니다. 부패 방지에 관한 법률에 직접적, 간접적 부패 행위에 전부 다 해당이 돼요. 자, 그럼 63번에서 옳은 것은 뭐가 맞습니까? 니은하고 디귿 두 가지가 맞는 거예요. 응? 니은, 디귿. 64번. 공짜윤리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가? 1번. 공개 대상자 등 그 이해관계인이 보유하는 주식의 직무 관련성을 심사 결정하기 위해서 인사심체 주식 백지신탁 심사위원회를 두고 있다. 아까 얘기했던 거야. 맞는 표현이죠. 공개 대상자는 재산 공개 대상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급 이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오케이? 2번. 한국은행과 공기업은 정부 공짜윤리위원회에 의해서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될 수 있다. 3번. 취업심사 대상자는 관할 공짜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는 취업 제한 기간의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할 수 없다. 맞죠? 4번. 공무원의 가족이 외국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선물은 신고 절차를 거친 후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반환하는 게 아니라 국고로 귀속되는 거죠. 네? 당사자에게 반환하는 게 아니고 국고 귀속입니다. 65번. 행정윤리, 그 다음에 행정통제제도의 설명에서 옳지 않은 거. 1번. 행정절차법은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사전 통제된다. 두 번째, 내부 고발자 보호제도란 조직의 불법 행위를 언론이나 국회 등 외부에 알린 조직 구성원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 내부 고발자 보호제도. 3번, 옴부즈만. 옴부즈만 제도는 행정이 잘못된 경우에 해당 공무원의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사항을 조사해서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알려준다는 거죠. 옴부즈만은 이걸 직역하면 호민관이라고 표현합니다. 호민관. 시민을 보호하는 관리 그런 표현이야. 호민관. 그 다음에 행정감찰관 이런 표현이에요. 행정감찰관, 호민관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거죠. 여기서. 어? 4번. 백지신탁은 4급 이상 공무원은 이해 충돌을 막기 위해서 보유한 부동산을 수탁기관에 신탁해야 된다. 백지신탁은 주식 백지신탁에 관한 것입니다. 주식 백지신탁에 관한 거예요. 여기서. 부동산 백지신탁 제도는 없어요. 주식 백지신탁에 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거래하지 말고 갖다 맡겨라 이거야. 금융기관에. 이게 주식 백지신탁에 관한 것이에요. 본인이 거래하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65번에서 거리가 있는 것은 정답이 4번이에요. (66번) 고충 민원의 처리 및 부패 방지와 관련된 설명에서 옳지 않은 거. 고충민원 처리하고 부패 방지에 관한 거. 1번. 내부 고발자 보호를 하기 위한,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두 번째, 공공기관의 부패 행위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국민감사청구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 아까 국민감사청구는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겁니다. 응? 감사원에 감사 청구하는 거야. 국민감사청구. 그러면 주민감사청구 시행되고 있나요? 주민감사청구도 시행되고 있죠. 국민감사청구는 당연히 시행되고 있고. 어? 주민참여예산제도 시행되고 있지? 주민참여예산제도. 그러면 국민참여예산제도 시행되고 있나요? 국민참여예산제도. 국민참여예산제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19년도부터 국민참여예산제도, 그러니까 이제 국민대표단이 있어요. 50명인데 이제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국민 대표단을 뽑아가지고 그 국민 대표단에서 제안을 하는 거야. 타당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예산 배정의 사업을 하는 거죠. 근데 그때 당시 처음 도입된 것이 뭐였냐면 2019년도에 미세먼지 농도가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래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예산 확보, 요거 사업 채택이 됐어요. 그때 당시에. 국민들이 제안해서 채택한 겁니다. 국민 대표단에서. 국민 참여 예산제도 지금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다. 아셨어? 그 다음 3번. 국민권익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를 각각 3년으로 하되 1차 하나에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하고 위원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은 국무총리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OX.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은 국무총리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헷갈리죠,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럼 이렇게 해요.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어떤 게 맞아요? 근데 이것을 반복해서 얘기하는데도 헷갈려 하더라고. 그리고 이게 시험에 전에 한번 출제됐던 내용이었거든요. 자, 꼭 기억해 두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은 국무총리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아셨어요? 그 표현이 맞아요. 근데 두 번째 얘기했던 표현도 그럴듯하잖아. 그러니 헷갈리는 겁니다. 어? 위원장, 부위원장 모두 국무총리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응? 그 다음 4번. 지방자치단체는 고충민원 처리하기 위해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고충민원 처리를 위해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자, 66번에서 옳지 않은 것은 몇 번? 2번이에요. 응? 자, 67번 볼까요? 66번은 정답이 2번입니다. 67번. 행정윤리를 벗어나는 행정권 오용행위에 대한 혐의에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용이라는 말은 행정권을 잘못 사용한다. 이게 오용이죠. 행정권을 잘못 사용하는 거야. 1번. 비윤리적 행위란 공무원들이 고속도로 통행료를 착복하고 영수증을 허위 작성한다든가 또는 공공기금을 횡령하고 계약의 대가로 지불금의 일부를 가로채는 등의 행위를 말한다. 이건 부정행위를 나타내고 있어요. 부정행위. 2번. 부정행위란 공무원들이 친구 또는 특정 정파에 호의를 베풀거나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 행위를 말한다. 비윤리적 행위. 비윤리적 행위. 1번, 2번은 지금 거꾸로 표현한 거야. 오케이? 1번, 2번은. 아마 이명박 정부 때로 내가 이명박 정부 있었나? 박근혜 정부였던 것 같다. 교육부 장관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교육부 장관은 이제 각 학교에 있어서 이제 어떤 그 기준이 있겠죠. 기준을 토대로 해가지고 교육부 장관이 장학금을 이렇게 지급할 수 있게끔 재원을 이렇게 지급을 해줍니다. 응? 그 기준은 있을 거란 말이죠. 이제 그 돈을 받은 그런 학교들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더 많이 지급할 수 있겠지. 근데 이 교육부 장관이 말이죠. 3년 동안, 이게 횟수로 3년이었어요. 실제는 이제 2년인가 근무를 하는데,
그 횟수로 3년 동안 있으면서 자기 출신 고등학교 있지? 거기에만 그 돈을 계속 지급해 준 거야. 어? 자기 출신 고등학교에만. 그래서 지금 기사 나와가지고 막 한참 시끄러웠을 때가 있었어요. 그게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비윤리적 행위가 되는 거죠. 그런 내용이. 친구나 특정 정파에 후위를 베푼단 말이야. 예? 이건 이제 자기가 졸업한 특정 학교에만 후위를 베푼 거예요. 이런 경우, 비윤리적 행위가 되는 거죠. 한번 입법부대의 편향된 해석이라는 것은 정부가 환경보호의 의견을 무시한 채 관련 법규에서 개발업자나 목조회사 측의 편을 들어서 벌목을 허용하는 등의 행위. 이게 입법부대의 편향된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그 입법 의도를 좀 균형 있게 해석하는 게 필요하겠지. 그러니까 환경 그 보호론자 입장도 좀 생각을 하고 또 개발업자 입장도 양측에 있어서 균형적인 시각을 갖고 접근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느 한쪽 편만 된다는 거죠. 4번 실책 은폐는 공무원들이 부여된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을 꺼리는 현상. 뭐예요? 무사안일이에요. 응? 무사안일. 공무원들이 부여된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을 꺼리는 것. 여러분들 재량권의 행사는 오용에 해당된다 안 된다? 재량권 행사. 이것은 오용이 아닙니다. 또 법규의 엄격한 적용 이것도 오용이 아니에요. 그건 융통성이 없는 것이라는 거지 오용, 잘못 사용한 것은 아니다. 아셨어? 재량권의 행사 그 다음에 법규의 엄격한 적용 이런 내용들은 오용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아닙니다. 자, 67번은 정답이 3번입니다. 자, 68번 공무원 부패에 관한 설명에서 가장 옳지 않은 것. 1번 인허가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할 때 소위 급형료를 지불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관행은 제도화된 부패에 해당한다. 맞죠? 네. 이걸 다른 말로 체제적 부패라고도 표현해요. 그러니까 부패가 시스템화되어 있는 거야. 부패가 시스템화되어 있는 거죠. 체제적 부패. 제도화된 부패. 2번 금융위기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동요나 기업활동 위축을 막기 위해서 공직자가 거짓말을 하는 것은 회색 부패가 아니라 여러분 이건 처벌이 곤란하죠. 선의의 거짓말을 한 거니까 백색 부패예요. 이것은. 응? 3번 무역업소를 단속하던 단속원이 정상적인 단속활동을 수행하다가 금품을 제공한 특정 업소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지 않는 것은 일탈형 부패에 해당합니다. 일탈형 부패. 4번 공금횡령이랄지 개인적인 이익의 편취, 회계부정은 비거래형 부패에 해당합니다. 공금횡령, 개인적인 이익의 편취. 여러분들 이 공금횡령의 대표적인 개인적인 이익의 편취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회계부정 이것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이게 비거래형 부패예요. 그러니까 거래형 부패라는 것은 이권을 제공하고 돈을 받고 이렇게 기브 앤 테이크죠. 근데 지금 이건 거래가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 응? 거래형 부패와 비교해서 비거래형 부패. 맞는 거죠? 자, 68번에서는 2번이 되겠습니다. 2번에 백색 부패의 내용이니까. 그리고 부패가 시스템화되어 있는 것을 체제적 부패라고 하고 또는 제도적 부패라고 표현한다. 그래서 예컨대 좀 전에 표현했던 것처럼 급행료를 지불하니까 일반적인 인허가 처리 절차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더라는 얘기죠. 그건 조직 내에서 전체로 다 부패가 시스템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2번이 정답이고, 자, 69번. 다음, 공무원 부패의 원인에 대한 접근 방법을 설명한 것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거. 1번. 도덕적인 접근은 부패 원인을 부패를 저지르는 관료 개인의 윤리식과 자질의 탓으로 돌린다. 그러니까, 그 부패를 저지른 공무원이 비도덕적이라는 거예요. 응? 비도덕적이다. 두 번째, 제도적 접근은
법과 제도상의 결함이나 운영의 미숙이 부정부패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니까 부패를 야기시키면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 장치가 확립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부패가 사라지겠죠. 그래서 지금 그런 제도적 장치,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김영란법. 어? 그 기준이 명확하잖아요. 기준이. 식사 3만 원 이상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처벌 근거가 되는 거니까. 강력한 제도를 갖춘 거예요. 3번, 사회문화적 접근은 관료 부패를 사회문화적 환경의 독립변수로 보고 있다. 이 사회문화적 접근이라는 건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명절이 다가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 명절 때, 고정이나 추석 때 선물을 이렇게 주고받아요. 우리 관습에 보면. 예? 그래서 이제 공무원한테 선물이 들어왔는데 사과 상자가 들어왔단 말이야. 그래 열어보니까 돈 봉투가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사회문화적인 여건이 부패를 조장한다는 얘기야. 오케이? 이게 사회문화적 접근인데, 그러면 관료 부패라는 것은 이러한 사회문화적 환경의 종속변수라고 봐야지, 독립변수가 아니라 사회문화적 환경의 종속변수다 이렇게 봐야죠. 그러한 여건으로 인해서 부패가 야기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4번, 체제론적 접근은 관료 부패 현상을 관료 개인의 속성과 제도, 사회문화 환경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한 결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체제론의 접근. 그러니까 이 체제론의 접근은, 부패에 대한 체제론의 접근은 도덕적인 원인, 또 제도가 미비한 것, 그 다음에 사회문화적인 여건, 또 공무원의 잘못된 의식 구조,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부패를 가져온다. 이렇게 보는 것이 바로 이 체제론의 접근입니다. 네? 여러 가지 여건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나타나는 것이 체제론적 접근이에요. 그러니까 체제 내에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부패를 가져온다고 보는 거죠. 자, 69번에서 3번이 틀렸죠? 3번이 틀린 내용입니다. 70번. 공무원에게 정적 중립이 요구되는 근거로 가장 미약한 것. 이 정적 중립이 강조됐던 것은 실적제에서죠. 실적제에서 공무원의 정적 중립이 강조됐습니다. 1번, 정적 무관심화를 통한 직무수행의 능률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 정적 중립이란 어떤 정당이 집권하건 그것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중립적 입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익을 위해 전념하는 것이에요. 공무원들이. 이게 정적 중립이라 정적 무관심과는 거리가 멀지? 정적 무관심과는 거리가 멀네. 두 번째, 정적 개입에 의한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의 정적 중립이 이루어지게 되면 정책 결정에서 정책 개입을 차단할 수 있잖아요. 3번, 행정의 계속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필요하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정권이 바뀌어도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 거죠. 공무원들은 직무수행에 있어.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계속 정책이 바뀌는 게 아니죠.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행정의 계속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바로 정적 중립. 그 다음에 4번, 공무원 집단의 정치 세력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거죠. 정적 중립은. 1번이 거리가 있습니다. 1번 내용에. 자, 71번. 국가공무원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공무원의 정치 활동과 거리가 먼가. 1번,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하는 것. 정당 가입 금지되어 있습니다. 혹 정당에 가입되어 있는 친구는 공무원 합격하면요 바로 탈퇴해야 돼요. 탈퇴해야 됩니다. 국가공무원법에 저촉이 되는 거죠. 2번, 투표권 행사 여부에 대해서 사적 견해를 제시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 이번에 투표할 거야 라고 자기 자신의 사적 견해를 나타내는 거야. 나 이번에 투표할 거야. 나 투표 안 할 거야. 이거야. 근데 이건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공무원의 정치활동과는 관계가 없죠. 나 이번에 주민투표 할 거야. 안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다른 사람에게 투표하라. 하지 마라. 이건 안 돼요. 그죠?
다른 사람에게 이번에 선거에 참여하지 마.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정치 행위가 되는 거예요. 정치 활동이 되는 거죠. 근데 투표권 행사 여부에 대해서 사적 견해를 제시하는 것은 관계없는 거죠. 나 이번에 선거 안 하고 그냥 놀러 갔다 올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3번 특정 정당의 지지를 위해서 서명운동을 주재하거나 권유하는 거. 그 다음에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에 정치단체에 가입하도록 권유운동을 하는 거. 다른 건 전부 다 이제 금지된 정치활동들이에요. 2번은 관계없는 거야. 2번은. 근데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투표를 하라, 하지 말라. 이것은 금지된 거예요. 그걸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자, 71번은 정답이 2번입니다. 자, 71번. 국가 공목상 징계 내용과 효력을 바르게 설명한 거. 징계는 종류가 딱 이 6가지예요. 징계의 종류는. 직권 면직 직위해제는 징계가 아닙니다. 아셨어요? 직권 면직이나 직위해제는 징계가 아니에요. 강임도 징계가 아닙니다. 아셨습니까? 강임 징계 아니에요. 이게 강임이야. 자, 여기 이 조직에 5급 사무관 자리가 3자리가 있는데 이번에 조직 개편이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사무를 축소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5급 사무관 자리가 이렇게 하나가 없어버린 거야. 그럼 이 친구 내려와야 되겠죠, 이렇게. 그죠? 이 경우 강임입니다. 이런 경우가. 징계가 아니잖아요, 여기서는. 견책은 훈계하는 거. 감봉은 지금 직무를 수행하고 있죠?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보수의 3분의 1을 감하는 처분. 이게 감봉입니다. 보수의 3분의 1을 감하는 처분. 견책은 6개월, 감봉은 12개월, 정직 강등은 18개월 동안 승진 승급이 제한됩니다. 오케이? 승진 승급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감봉은 보통 1 내지 3개월 동안 이렇게 감봉 처분이 이루어지게 되죠. 1 내지 3개월 동안. 자, 정직하고 강등이 나오는데 둘 다 공통점이 뭐냐면 직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는다. 그렇지만 공무원의 신분은 유지하고 있는 거죠? 공무원 신분이에요. 보수 전액이 삭감이 됩니다. 이게 공통점이에요. 이 내용이. 근데 이제 강등은 1계급 아래로 내려가는 이것보다 중징계가 되는 거죠. 그죠? 강등은. 보통 정직은 1 내지 3개월 동안. 강등은 3개월. 이렇게. 그리고 직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고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하지만 보수 전액이 삭감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해임은 3년, 파면은 5년 동안 공무원의 재임용이 금지됩니다. 해임하고 파면. 여러분들, 감봉 1 내지 3개월이고 정직도 1 내지 3개월이에요. 강등 3개월이죠? 여기도 3자인데 여기는 3년이지 이것은. 그지만 같은 3자야.
어? 여기 1 내지 3개월이고, 이렇게. 그리고 6개월, 12개월, 18개월, 이 기간 동안 승진, 승급이 제한되는 거죠. 그죠? 자, 징계의 종류입니다. 징계의 종류는 6가지만 징계에 해당된다는 것이죠. 1번, 강등은 1개가 말해도 직급을 내리고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있지만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그 기간 중 보수의 3분의 2를 감하는 게 아니라 전액을 삭감합니다. 왜 자꾸 이 표현이 나오냐면 시험 문제 전에 이게 지금 바뀌었거든요. 바뀌기 전에 여기는 3분의 2였어요. 바뀌기 전에. 2번,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에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고 있지만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면서 여기도 보수 전액 삭감이죠. 1번, 2번 다 틀렸습니다. 3번, 관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관봉은 보수의 3분의 1을 감하는 거죠. 그러니 하루에 2끼만 먹어야 돼요. 그리고 3일에 한 번씩 걸어 다녀야겠지. 응? 4번, 파면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않으면 공무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해임은 3년입니다. 응? 각각. 해임은 3년이고 파면은 5년이죠. 요거 좀 정리해두고 그 다음에 강등하고 강임 비교해야겠지? 그렇다면 이 시간에는 72번 문제까지 마무리하고 잠깐 쉬다가 뒤로 넘어갑시다.